혹시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를 아시나요? 약 10년 전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처음 출시되었는데 당시 때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허니버터라는 맛 자체가 처음 시판이 되었고 이 과자를 구하기 위해서 중고나라에서는 이 과자의 4, 5배 되는 웃돈을 주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본 과자 중에 가장 핫했던 과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이 과자는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과자를 처음 맛보기 위한 수요, 그리고 부족한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태즈가는 이 치솟는 허니버터칩의 인기를 보면서 라인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니버터칩의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의 재구매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았고 이미 먹어본 과자가 되니 관심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수요 대비 생산이 크게 늘면서 이와 같이 편의점에서 2+1으로 파는 과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편의점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허니버터칩입니다. 최근 이 비슷한 현상이 먹태깡이라든지 포켓몬빵 이런 수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공급과 수요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비밀인 전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공급과 수요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가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매 가격이 아니라 실수요 가격, 즉 전월세 임차 가격을 뜻합니다. 왜 전월세 임차 가격을 뜻하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공급과 수요의 원리로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수요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됩니다. 과공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공급과 수요가 동일하면 가격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과수요가 발생해서 실수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 흐름에서 단기적인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수 요인은 흔히 공급보다는 수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로 유동성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금융위기나 코로나 상황과 같이 거시경제 위기로 전반적인 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단기적인 변수 요인은 자주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변수 요인이 정상화되고 공급 수요 원리에 따라 다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과 수요 중 어떤 것을 더 주목해야 할까요?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 즉 약 20대, 30대를 넘어가는 인구들부터 실질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의 글을 보면요. 2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세대수는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1, 2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1, 2인 가구는 큰 집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어떤 연령대의 세대수가 증가했는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20, 30대가 세대수가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대비 세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분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20, 30년 전에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수가 꽤 되었었습니다. 특히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남으신 경우에는 남자 집안 쪽에서 보통 챙겼어야 됐었죠. 그래서 장남이 결혼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20, 30년이 지난 지금 장남, 차남에 대한 구분은 그리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60대 연령의 어르신들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60대 이상인데 이 60대 이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20, 30대처럼 원룸에서 거주를 할까요? 이것이 주택 하락론자들이 과거에 가장 큰 오산을 했던 부분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려면 고령화 인구가 귀농을 하거나 집을 팔고 집 사이즈를 줄이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 60대 이상의 분들은 과거부터 살아오던 그 주택 사이즈를 쉽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팔지도 않고요. 오히려 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수요인 신혼부부는 주택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요는 크게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대수 증가가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는 매년 크게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 인구 감소가 매년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진 않는다는 뜻이죠. 낮은 출생률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아직 이 연령대가 주택을 구매하기 적정한 연령대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시장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무슨 요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급이라 하면 아파트 입주량인데요. 아파트 입주량은 매년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입주가 많이 되고 어떤 해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2, 3년 전에는 미리 이 입주 물량을 파악이 가능하죠. 즉, 공급량을 먼저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공급입니다. 즉,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월세 가격, 즉 임차 가격이 실수요 가격이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10년 뒤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호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택 매매 시세가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 10년 뒤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호재가 똑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음날 주택 전세 시세가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어떤 지역에 관심이 많은 투기꾼이 호재 발표를 보고 이번 달에만 그 지역 주택을 세 채나 매수를 하였습니다. 어떤 지역에 관심이 많은 투기꾼이 호재 발표를 보고 이번 달에만 그 지역의 주택을 세 채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위 질문부터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호재가 발표가 되었으면 이 호재에 따라서 주택 매매 시세가 5천만 원이 오르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올랐다?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뒤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임차권을 쓴다 그래도 2+2 수준이죠. 즉, 내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호재 자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공사를 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데 불편하기만 하죠. 자, 아래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어떤 투기꾼이 호재 발표를 보고 지역에 주택을 세 채나 매수를 한 케이스인데요. 자, 근데 그와 반대로 그 지역의 주택을 세 채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고 전세 계약을 세 채나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는 철저하게 주택 하나당 하나의 계약만 발생합니다. 반면에 매매는 여러 채 계약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임차 가격을 실수요 지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가치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딱 한 채의 주택만 거주를 하기 때문에 과수요 발생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발생을 해서 임차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2019년 과천처럼 청약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 수요가 놀리면 임차 가격도 거품이 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죠. 반면에 매매 가격은 실제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 부동산 매수 심리, 미래 입주 물량 등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3, 4채씩 매수를 하면 과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모두 주택을 매도하려고 달려들면 가격이 급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택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현재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열심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임차 가격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임차 가격의 상승 없이 매매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면 결국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거주하기 더 좋은 주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거주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두 주택이 있는데요. 한 주택은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전세 가격이 3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은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전세 가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 가격은 동일한데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죠. 만약에 학군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뭐 역과의 거리 등 상품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는 이 오른쪽에 있는 주택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전세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이 똑같은 수치만큼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둘의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한데 어떤 게 더 저평가인지 헷갈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실수요 가격인 전세 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그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지만 당장 실수요 가격만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 움직임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저희는 여기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전세 가격은 오르고요. 공급이 늘면 전세 가격은 떨어집니다. 전국의 전세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는 어김없이 입주 물량이 작은 시기였고,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보합을 하거나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어김없이 입주 물량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입주 물량과 이런 임차 가격의 흐름입니다. 매매 가격이 결국 움직이려면 이런 임차 가격의 흐름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입주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이죠. 부동산 시장의 기초, 그리고 기본을 알고 싶다면 꼭 이 전세가 움직임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